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나는 아직도 그래도 인간답게는 끝내겠지라는 어리석은 기대를 품고 있었다. 결혼 생활 내내 내가 무엇을 참고 견뎌왔는지 주변은 다 알았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폭풍이 아니라 폭풍이 지나간 뒤 남는 빈집이라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집은 그 사람 명의였고, 차도 그 사람 명의였고, 통장도 결국 그 사람이 더 영리하게 묶어두었다. 나는 살림을 맡았고, 가족의 균형을 잡았고, 매일을 버텼다. 그런데 종이 몇 장과 몇 마디 말로 내가 서 있던 바닥이 통째로 뽑혀나갔다. 그는 마지막까지 차갑게 굴었다. 울지도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다. 내 짐을 싸는 동안에도 필요한 건 알아서 챙겨라는 말만 남겼다. 필요한 게 무엇인지 나는 그때부터 제대로 생각할 수 없었다. 옷장 문을 열고 보니 계절이 바뀔 때마다 사두었던 내 옷들이 낯설게 보였다. 결혼 전에 내가 좋아하던 색, 내가 좋아하던 향수, 내가 좋아하던 작은 취미들이 모두 오래된 사진처럼 먼지가 쌓여 있었다. 그 먼지 위로 손을 얹는 순간 눈물이 아니라 이상한 어지러움이 올라왔다. 나는 이 집에서 오래 살았는데 이 집은 내 것이 아니었다. 처음 며칠은 친정에 갈까, 친구 집에 신세를 질까 수십 번 고민하다가 그마저도 망설였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 도와줘라고 말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나를 걱정할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를수록 더 작아졌다. 그래서 나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동네에서 가장 싼 여관 같은 곳을 찾아갔다. 문을 닫으면 바깥 소리가 얇은 벽을 타고 들어오는 방이었다. 침대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매트리스에서 몸을 돌릴 때마다 스프링이 울었다. 밤이면 그 울림이 내 인생의 빈칸처럼 들렸다. 나는 매일 아침 일찍 나가 공원을 걸었다. 걷는 건 공짜였고 걸으면 생각이 조금은 느려졌다. 하지만 생각이 느려질 뿐 사라지지는 않았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 질문은 발끝에 달라붙어 따라왔다. 나는 일부러 카페에 들어가지 않았다. 커피 한 잔 값이 나에게는 밥값이었고 밥값은 내일을 버티는 값이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하나 사서 벤치에 앉아 먹을 때 주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멀게 들렸다. 나는 그 웃음소리가 부러운 게 아니라 그 소리 속에 내가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게 서러웠다. 돈이 바닥나는 속도는 생각보다 빨랐다. 마지막으로 남은 현금은 며칠치뿐이었고 카드로 결제하면 다음 달이 더 무서웠다. 나는 늦게라도 일을 구해야 했다. 이력서에 쓸만한 경력이 별로 없었다. 나는 가정을 지켰다라는 문장을 어디에 넣어야 할지 몰랐다. 오랫동안 누군가의 밥을 챙기고 집안을 돌보고 가족의 감정까지 관리해온 시간이 왜 경력이 될 수 없는지 그때는 세상이 부당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부당함을 따질 여유도 없었다. 나는 일단 움직여야 했다. 그날도 구인 게시판이 있는 거리로 향했다. 바람이 차가웠고 코끝이 얼얼했다.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걸으며 나는 나도 모르게 내 등을 조금 웅크리고 있었다. 마치 세상이 나를 밀어낼까 봐 먼저 몸을 접어버린 사람처럼.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멍하니 서 있는데 누군가가 내 옆에 섰다. 회색 코트를 입은 남자였다. 특별히 눈에 띄지 않는 차림인데도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기척은 조용히 다가왔다. 나는 고개를 살짝 돌렸다. 눈이 마주쳤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그런데 그 눈빛이 낯설지 않았다. 오랜 시간 잊고 지내던 괜찮냐고 묻는 눈빛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에 들린 구인 전단지를 잠깐 보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와드릴까요? 그 한마디는 내게 칼처럼 꽂혔다. 내가 가장 듣기 싫으면서도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나는 습관적으로 괜찮아요 라고 말하려 했다. 그런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몇 초 동안 나는 숨을 고르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사실은 무너지는 걸 버티고 있었다. 결국 내 입에서 나온 말은 엉뚱하게도 길을 잃었어요 였다. 그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길을 잃는 건 누구나 해요. 중요한 건 다시 찾는 거죠. 그는 근처의 작은 분식집으로 나를 안내했다. 따뜻한 국물 냄새가 훅 들어오자 그제야 내가 얼마나 굶어 있었는지 알았다. 나는 미안함부터 먼저 느꼈다. 모르는 사람에게 밥을 얻어먹는다는 사실이 수치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내 표정을 읽었는지 아주 자연스럽게 메뉴를 주문했다. 이건 제가 먹고 싶어서요. 같이 드세요. 그 말 덕분에 나는 겨우 숟가락을 들 수 있었다. 우리는 길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나는 내 사정을 구구절절 말할 힘이 없었다. 그저 이혼을 했고 지금은 잠시 머물 곳이 필요하고 일을 찾고 있다는 정도만 말했다. 그는 내 말을 끊지 않았고 동정하는 얼굴도 하지 않았다. 대신 현실적인 질문을 했다. 오늘 잘 곳은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끄덕임이 완전한 거짓말이라는 걸 내 눈이 말해줬을지도 모른다. 그는 명함 하나를 꺼내 건넸다. 작은 인쇄소를 운영한다고 했다. 급하게 일손이 필요해요. 힘든 일은 아니고 정리하고 포장하고 간단한 전표 확인하는 정도예요. 혹시 괜찮으면 내일 오전에 와보실래요? 나는 순간 믿기지 않았다. 이런 친절이 세상에 남아 있었나? 나는 의심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뭔가 단단한 질감이 있었다. 거짓이 쉽게 묻어날 수 없는 오래된 나무 같은 질감. 그날 밤 나는 방에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마음이 놓여서가 아니라 두려워서였다. 다시 기대했다가 또 빼앗길까 봐, 누군가에게 의지했다가 그 의지가 무너질까 봐 나는 내 안의 경계심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쓰다듬으며 밤을 보냈다. 그런데도 아침이 되자 나는 일어났다. 씻고 머리를 정리하고 옷을 골랐다. 아주 오래전 면접을 보러 가던 날처럼.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 문장을 입술로 여러 번 연습했다. 인쇄소는 생각보다 따뜻했다. 기계 소리와 종이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있었다. 그는 나를 직원들에게 자연스럽게 소개했다. 오늘부터 같이 도와주실 분이에요. 그 말이 나를 사람으로 다시 세워주는 것 같았다. 나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다. 포장 테이프를 붙이고 박스를 접고 주문서 번호를 확인했다. 단순한 작업이었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도 차분해졌다. 손이 움직이자 생각이 덜 흔들렸다. 며칠이 지나자 그는 점심을 함께 먹자고 했다. 나는 계속 사양했지만 그는 거절할 틈을 주지 않았다. 일하느라 배고프면 더 힘들잖아요. 그는 내게 무언가를 주려고 애쓰지 않았다. 대신 내가 다시 내 몫을 찾도록 도왔다. 내가 스스로 벌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웃을 수 있게.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나는 아주 오랜만에 거울을 제대로 바라보게 됐다. 얼굴이 조금 더 건강해 보였다. 눈 밑에 그늘이 옅어졌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느라 흐렸던 눈빛이 다시 나를 보는 눈빛으로 바뀌었다. 나는 그 변화가 두려우면서도 좋았다. 변화는 희망이었고 희망은 다시 상처받을 가능성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알았다. 상처받을까 두려워 멈춰 있으면 그 멈춤 자체가 더 큰 상처가 된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일이 끝난 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녁 드셨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사실은 돈을 아끼느라 또 대충 때우려 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럼 같이 걸을까요? 바람이 좀 차지만 오늘 하늘이 예뻐요. 우리는 인쇄소 앞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가로등 불빛이 종이 위에 잉크처럼 번졌다. 그 빛 속에서 나는 문득 생각했다. 이 남자는 왜 이렇게까지 나를 도와줄까? 그리고 더 무서운 생각이 뒤따랐다. 만약 내가 이 도움을 받아들이면 나는 또 누군가에게 삶을 맡겨버리는 걸까? 그날 밤 나는 오랜 시간 고민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다. 나는 이 남자에게 내 인생을 맡기지 않을 것이다. 대신
내 인생을 다시 내 손에 쥐는 과정에서 그가 옆에 서 있는 걸 허락해 볼 것이다. 그것은 의존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오랜 시간 잊고 살았던 내 선택. 며칠 뒤, 그는 작은 봉투를 건넸다. 안에는 첫 월급이 들어 있었다.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그 봉투는 내게 어떤 집보다 단단했다. 나는 봉투를 손에 쥐고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그때 거리 건너편에서 익숙한 자동차가 지나가는 것을 봤다. 그 사람이 타고 있던 차였다. 내 심장이 순간 얼어붙었다. 왜 하필 지금? 나는 숨을 삼켰다. 과거가 내 현재를 찾아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차는 신호에 멈췄고 창문 너머로 그 사람의 옆모습이 보였다.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아니, 알아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갑자기 손끝이 떨렸다. 내 안에 무너진 시간이 다시 흔들렸다. 그 남자가 내 옆에 섰다. 괜찮아요. 그는 내 표정을 보고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그 차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저 사람이 내 전남편이에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나는 다시 과거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남자는 내 어깨를 잡지 않았다. 잊으세요 라고 말하지도 않았다. 대신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그럼 오늘은 더 단단히 집에 가야겠네요. 당신의 오늘을 지키는 날이니까. 그날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내가 잃은 건 집과 돈만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이었다. 그리고 지금 내 앞에는 그 주도권을 되찾을 기회가 열리고 있었다. 다만 그 기회는 달콤하지 않았다. 과거는 반드시 값을 요구했다. 그리고 나는 곧 그 값이 어떤 형태로 돌아올지 알게 될 것이다. 그와 결혼식을 올린 날은 화려하지 않았다. 큰 예식장도 많은 하객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날 처음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 남자는 나의 상처를 이용하지 않았고 나의 과거를 묻지 않았다. 그는 나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고 구해줬다는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저 옆에 서서 내가 다시 숨을 고를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함께 사는 동안 나는 알게 되었다. 진짜 사랑은 소리를 내지 않고 조건을 달지 않으며 누군가의 인생을 빼앗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다시 집을 갖게 되었고 다시 밥을 차리게 되었고 다시 내 이름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다. 그 선택 하나하나가 나를 예전의 나보다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어느 날 거리에서 우연히 전남편의 소식을 들었다. 그는 여전히 남의 탓을 하며 살고 있다고 했다. 이상하게도 나는 아무 감정이 올라오지 않았다. 분노도, 후회도, 승리감도 없었다. 그저 조용한 평온만이 남아있었다.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믿었던 그날 이후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다. 나 자신을 버리지 않는 법을. 인생은 끝난 것처럼 보일 때 다시 시작되었고 길 위에서 만난 한 사람 덕분에가 아니라 내가 다시 걸어가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새로 쓰이기 시작했다. 이제 나는 안다. 아무것도 없는 순간이야말로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을.